안녕하세요. 사풀 이승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일반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상속세 증여세에 대해서 어떤 게 오해고 어떤 게 진실인지 오해와 진실 시리즈를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상속세 증여세 하면은 이렇게 뭐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처럼 빈번하게 발생하는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어쩌다가 오랜만에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시거나 고민을 하시게 되니까 내용이 숙지되어 있지 않고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유튜브 이런 내용들을 많이 참고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잘못된 정보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진실을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인데요. 이 차용증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즘에 이제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차용증에 대해서 정보가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녀한테 자금을 넘겨주시더라도 차용증만 써두시면은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차용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국세청은 증여로 가정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용증의 형식을 빌어서 자금을 직계비속 자녀분들에게 이렇게 넘겨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분들이 무탈하게 그냥 지나가시는 건 아니고요. 이 국세청에 손길이 닿아서 세금을 추징하거나 또는 수정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차용증으로 자금을 빌린 것으로 인정을 받으시려면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잘 지키셔야 되는데, 이 정해진 양식이 이 차용증은 이러한 것이다 하고 딱 법에서 정한 건 없어요. 그냥 차용증이라는 실질에 부합하면 되거든요. 이 실질에 부합하는 방법은 전과 후로 나눠서 전은 자금을 넘겨주기 전에는 차용증을 쓰셔야 됩니다. 쓰셔야 되는데 형식과 내용이 차용증에 부합되는 그러한 내용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후 측면인데요. 차용증을 쓰고 나서 자금을 넘겨주고 나서는 차용증에 맞게, 차용증 약정에 맞게 이행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뭐 이제 원금 상환과 이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원금 상환은 상식에 부합돼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남들이 타인하고 돈거래를 했을 경우에 비교해서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가령 뭐 5년 후에 원금을 상환하겠다. 이거는 좀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타인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5년 후에 받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흔치 않죠. 담보도 설정하고 보증도 세우라고 하고 연대 채무도 부담시키고 이렇게 좀 까다롭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금 상환 스케줄은 합리적이어야 되고 이자 또한 합리적인 그런 스케줄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차용이라는 것은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그 대가로 이자를 받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계 존비속 간에 또는 가족 간에 이 자금 거래를 하시더라도 이자는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주고받는 것이 차용이다, 자금 거래다 하고 인정받기가 훨씬 더 수월하고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제 특수관계자 간에 무이자나 저리로 했을 때 4.6%를 기본적인 이자율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뭐 1,000만 원 이하까지는 저리로 이자를 싸게 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차용이라는 확실한 증거로 인정받고 싶으시면은 4.6% 정도 이자를 주고 받으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이자율이 많이 올라서 뭐 6%대도 있기 때문에 시중은행 이자율 정도도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런 차용거래, 특히 특수관계자 간의 차용거래가 들어오면은 매년 이자 지급, 또 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원리금 상환 여부 이거를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용증, 특수관계자, 가족 간의 자금 거래를 하시면은 차용증 작성하시고 자금을 넘겨주는 이 전 단계보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자금을 넘겨주고 그 이후의 단계, 원리금 상환, 원금 상환과 이자 상환, 그리고 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이러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이자 지급 약정일이 있으면 정확하게 그 날짜에 지불하시고 이자 금액이 산정이 되면은 정확하게 그 금액을 지불하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리겠습니다. 가령 이자가 뭐 15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뭐 세 달치 몰아서 45만 원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정해진 날짜에 정확하게 15만 원 딱딱 매달 이자를 이체하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보험 계약을 이용해서 자녀에게 증여도 하고 상속세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홍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보험계약 관련해서는 일단 보험의 성격을 좀 아셔야 되는데, 보험계약은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가 필수 요소입니다. 이 보험계약을 하시는 분, 보험계약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의 혜택을 받으시는 분, 보험금을 타시는 분, 이 수익자라고 합니다. 이 계약자와 수익자, 요게 확정이 돼야 됩니다. 계약자는 기본적으로 이제 계약서에 사인을 하시고 도장을 찍으시고 돈을 매달 일정한 보험료를 내시는 분입니다. 보험료는 매달 일정하게 요금을 내게 되는데, 그 매달 일정하게 내는 돈을 보험료, 보험에 대한 요금, 보험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정한 요건이 돼서 사유가 발생해서 목돈을 타게 되면 그거는 이제 보험금, 보험금액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내시는 분, 보험계약자, 보험금을 타시는 분, 보험수익자, 이 두 가지가 필수적인데,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일치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험계약은 부모님이 하시고 보험금은 자녀가 수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이 일어나면은 이제 자녀분들이 보험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상속재산에 안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 보험료를 내시는 분이 아버님이었기 때문에 이 보험금의 수익자,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는 보험료를 내신 보험계약자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을 자녀분들이 타시더라도 당연히 상속재산에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험은 이 보험 대상이 있습니다. 보험 대상. 뭐 가령 아버지를, 부모님을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보험 계약을 하시게 되면은 이 직계존속이 피보험자, 피보험자, 보험 대상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험 계약자, 보험 수익자, 보험 대상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보험의 필수적인 요건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 보험료를 자녀가 낸 것처럼 보험 계약을 자녀가 하고, 보험료는 실질적으로 뭐 부모님 통장, 아버지 통장에서 이렇게 나가는 경우는 이제 계약자가 실질적으로, 계약자인 직계비속 아들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계약은 하셨더라도, 보험 계약을 하셨더라도 이때는 보험 수익자, 보험금을 아들이 직계비속이 타게 되면은 이때는 당연히 증여로 의제되게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보험료를 내신 분이 보험금을 타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험료를 낸 사람 따로, 보험금 타는 사람 따로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증여로 의제된다, 증여세를 물게 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